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 등 SNS에 다 게시가 됩니다. 원고는 3월 월간 가입마의 기간인데 편집해서 인쇄 배부될 예정입니다. 원장님 인사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처음에 들어오실 때 각각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원장 박재복입니다. 최성원 교수님도 라디오 방송이 예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취소하고 또 오셨다 그러더니 우리 문 박사님 또 다녀오셨군요. 이렇게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또 오늘 포럼에 이렇게 응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되도록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셨으니까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게 좋은데, 아시다시피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이렇게 하게 돼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우 박사님이나 지 박사님, 우리 이성훈 박사 이런 분들도 처음 이렇게 와주셨는데, 아까 우리 사회자가 말했다시피 비록 여기서는 소수가 이렇게 듣지만 유튜브에도 올리고 또 저희 홈페이지도 올리고 또 월간 카이마라고 하는 우리 연구 산물이 있는데 거기도 원고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아쉽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발표와 토론 내용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소 때는 10시쯤 하는데 너무 귀한 분들이고 주제도 오늘 또 상당히 좀 좋은 주제고 해서 30분을 특별히 좀 땡긴 겁니다. 그래서 좋은 토론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을 맡고 있는 김효수입니다. 오늘 원래는 이 가이마 포럼이 한 개 주제 가지고 발표를 하고 토론자 세 분을 모시고 이렇게 아주 인텐시브하게 했는데, 오늘은 주제를 일부러 두 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두 개가 빨리 좀 다루어야 될 문제고 아주 시급한 문제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이었죠.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이 이럴 때 내내 어떻게 보면은 때발사라고 할 정도로 미사일 발사도 했고, 이 전략적 도발이 계속 있을 수 있을 거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좀 한번 우리 가이마 포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정했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전쟁 국면으로 거의 접어들었다고 할 정도인데, 이 문제도 빨리 시급히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오늘 주제는 두 개고 각 주제에 따라서 지정 토론은 한 분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벽이 없는 토론이 불러올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의 전략적 도발하고 전망 대응 방향 여기에 대해서는 문성국 장군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이성훈 장군께서 토론을 하실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전망과 한국 안보에 주는 함의, 이거는 우평균 박사님 발표하시고 재성훈 교수님 토론을 하시게 될 겁니다. 시간 계획표상으로는 12시 반까지 되어 있는데 최대한 좀 줄여서 일부러 이제 딴 때보다는 한 30분 먼저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토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인원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시간은 아마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3시간 이상 쓰면 돈 더 내라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오늘 발표와 토론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30분 정도 하시고요. 토론은 10분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일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끝나고 나면 잠시 한 10분 쉬었다가 차 한잔 마시고, 그리고 이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자하고 토론자하고 소개하고 난 뒤에요. 그리고 플로어도 몇 분 안 되시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문성국 장군님은 국방부 북한 정책과장도 하시고 남북 군사 실무회담 수석대표도 하셨죠. 국방부 군비통제 차장으로 외비역 육군 준장으로 그러니까 전역을 하셨습니다. 현재 KBS 개군해술위원이시고 오늘 지금 아침에 생방송 직접 진행하고 막 달려서 왔는데 국방 FM의 국방광장의 진행자입니다. 이거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통상 한 1년, 2년 하면 잘리거든요. 근데 워낙 이걸 진행을 잘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수년간 더
이 생방송을 직접 진행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통일전략센터장 겸 월간 국가안보전략 편집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인사는요, 나중에 한꺼번에 네 분이 일어나서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국 장군님 우측에 계시는 이성문 장군님은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로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계시다가 청와대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국가안보실 국방안보 전략 담당으로 행정 일을 좀 도와주시다가 합참대학장과 합동군사대학교 진급을 하시고 난 뒤에 총장을 하시고요. 2월 1일부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죠. 거기 책임연구원으로 발탁이 되셨습니다. 정말 뭐 아주 개인으로 봐서도 굉장히 뜻깊은 그런 취직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성훈 박사님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문을 실었고요. 저도 이제 논문 실은 걸 몇 편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왼쪽에 계시는 우평균 박사님은 저하고 인연이 한 10여 년 정도 됩니다. 같이 프로젝트도 하고 같이 이제 발제, 토론 이것도 뭐 하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러시아 전문가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러시아 군사 분야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평균 박사님은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도 하셨고요. 통일연구원 개군연구위원, 현재는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이면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또 우평균 박사님 그 좌측에 계시는 분은 재성훈 교수님이신데요. 전 대통령 직속 국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도 하셨고, 대외경제정책연구 키프죠. 키프. 뭐 저쪽 키프하고 발음이 비슷한데 러시아 유라시아 팀장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도 하고 계시고 한국외국어대 노후과 교수로 계십니다. 오늘도 뭐 유선으로 방송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거 취소하고 여기까지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분 한꺼번에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하시죠.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는 아까 인사말 하셨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그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분이 박정희 대장님, 우리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개군연구원으로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는 홍성표 교수님, 홍성표 박사님은 전문연구위원으로 올해 1월 17일부로 우리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 적을 두게 되었습니다. 제일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은 윤석준 박사님인데요. 머리 하얗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국군사문제원의 개군연구원으로 계시고요. 중국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외국의 칼럼을 싣는 분이시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저 뒤에 계시는 분은 우리 이용규 박사님은 우리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연구본부장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 서로 이제 몇 분 안 되니까 인사는 다 끝났고요. 먼저 일 주제로 우리 문성국 장군님에 의한 북한의 전략적 도발 전망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30분이고요. 토론은 한 10분 정도 지정 토론자한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시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 쓰실 때요. 앞에 그 마이크 이 막에 있거든요. 그걸로 갈아서 쓰시면 서로 안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제 뭐 5만 명인가 6만 명 됐다고 그러니까 조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냥 고향에 온 느낌입니다. 저도 또 객원으로 이첩을 해주셔가지고 연구원에 또 일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김효수 박사님 저를 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게 주어진 주제는 북한의 전략적 도발과 도발 전방과 대응 방향입니다. 그래서 뭐 김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 연초부터 김정은의 행보가 정말 심상치 않죠. 1월 5일 날 극초음속으로 주장하는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30일까지 7번이나 미사일을 쐈는데 제가 북한을 쭉 들여다보지만 한 달 동안 이렇게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한 적이 과연 있었나? 기록에도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의 종류도 참 다양해요. 그러니까 극초음속 활공체, 그리고 해이엔 23, 24 장거리 순항 미사일, 또 화성 12형까지 쐈거든요. 30일 날은요. 근데 화성 12형은 4년 만에 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사회가 정말 긴장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또 미국은 처음으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물론 인권과 관련된 제재가 있었습니다만 미사일과 관련된 제재는 바이든 정부 들어서 처음입니다. 김정은이 상당히 거기에 반발하면서 미사일들을 추가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주목되는 부분은 1월 19일 정치국 회의 8기 6차 회의입니다. 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김정일 80회 생일, 또 김일성 110회 생일을 성대하게 치르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특히 미국과 관련된 문제들을 검토하고 그 자리에서 대미 신뢰 조치를 파기하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신뢰 조치 파기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북한이 미국에게 신뢰 조치한 게 뭐지?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는 4년 동안 이어왔던 모라토리움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핵실험, 그 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파기 가능성을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월 30일 날 북한이 발사한 화성 12형 이 발사가 이게 모라토리움의 사실상 파기가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앞으로 북한이 과연 이 모라토리움을 본격적으로 파기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전략적 도발을 할 것인가? 한다면 어떤 양상일 것인가? 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지금 관심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선 최근에 김정은이 이렇게 1월 달부터 기고만장하고 아나무인식 행태를 보이는 그 이유와 배경이 뭘까? 그리고 앞으로 모라토리움 파기와 전략적 도발로 이어갈 것인가? 근거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당장 전략적 도발 이 자체에 대한 대응뿐만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북한의 이 핵 문제, 미사일 문제, 이 WMD 문제를 대화를 통해 협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일련의 협상 과정들이 왜 실패를 했고 그것이 지금의 김정은과 같은 이런 도발 행태를 갖게 만들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단을 해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응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의 지금 행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저는 노림수를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 문제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정은이 국정 실패 또 극심한 어려움으로 흔들리는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닐까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김정은이가 2012년 4월 15일 할아버지 100회 생일날 육성으로 연설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은 육성 연설이 거의 없었는데 김정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육성 연설을 시도를 했고 그 육성 연설을 제가 그때 들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김일성이가 살아 돌아왔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외모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그때 가졌었는데요. 그때 김정은이가 그런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다시는 북한 주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 벌써 1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약속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가 김정은 스스로도 작년 1월 8일 8차 당대회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미달했다라고 자인을 했습니다. 4월 8일에 있었던 세포대회 폐회사에서도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3년째 철저한 국경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명분은 코로나지만 실제로는 북한 주민들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북한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북중무역액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거기 제가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요. 결국은 이런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김정은 정권의 제2완을 막기 위한 강력한 단속, 이런 정치 행사들도 그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제가 김정은 정권의 10년을 쭉 살펴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김정은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각종 그 대회들을 많이 열었거든요. 청년 대회, 근로자 대회, 여성 대회, 최말단 당세포 비서 대회, 이런 대회를 열어가지고 주로 다루는 내용들을 보면 자본주의 방식을 근절하자, 체제에 충성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면 남한 영상물 유포는 최고 사형, 그리고 실형은 15년형, 이렇게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을 채택하고요. 청년 교양 보장법도 제정을 해가지고 정말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아시다시피 북한에게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김정일 80회, 김일성 110회 생일도 있고, 그리고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지 이미 10년이 지났고요. 자, 이러저러한 상황이 바로 김정은으로서는 연초부터 흔들리는 민심들을 다잡고 김정은은 최고의 리더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필요가 절실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보면은 북한이 스스로 발표한 외무성 그 성명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제목이 위대한 담력과 배짱이 불러온 승리의 통장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통장훈이 뭔가 그랬더니 위대한 장군의 북한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박스에도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 표에서 북한이 7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왜 했는지 그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철천지 원수인 미국을 상대해서 핵미사일로 당당히 맞서는 위대한 장군 김정은의 업적을 극대화하고 선전하려고 하는 속내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부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 노림수로서 두 번째는 대남, 대미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그동안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표에서 나와 있듯이 인민의 존엄을 건드리는 자에게는 털끝만큼의 용서도 없다. 미국 본토를 타격권까지 둔 미사일 시험을 진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작년부터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한미연합연습 중단, 첨단 무기 도입 중지를 요구를 했고요. 미국에 대해서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서 적대 정책,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를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김정은은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중기준 철회, 그리고 적대정책 폐기,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뭐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했지만 김정은이 원하는 그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은 연초부터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그리고 모라토리움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자기들의 요구를 계속 한국과 미국이 외면한다면 더 강력한 조치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압력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김정은이가 저렇게 마음 놓고 도발을 일삼을 수 있는 그 뒷배가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에 펼쳐지고 있는 정세와도 무관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중 간의 미러 간의 첨예한 갈등 양상, 이 국제 정세를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가 악용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중 간의 경쟁이 결국 중국에게는 북한이 더 소중한 전략 자산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중 간의 협력 가능성은 좀 더욱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미 연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사실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력, 추가 제재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으로서는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이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접촉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야심차게 추진을 했지만 현실은 그것과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2018년 평창 어게인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평창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되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북한이 연달아 미사일 도발을 해도 도발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쓰지 못하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위한 그런 결의를 다짐하는데도 우리 정부는 사실 대화의 이 마지막까지 기대감을 놓지 못하고 북한에 대해서 그런 표현, 그런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김정은으로서는 전 남측 무시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장입니다. 핵미사일 모라토리움을 파기할 것인가. 이번에 화성 12형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고도가 2000km였고 사거리가 800km였습니다. 고각으로 발사한 것인데 이걸 정상 각도로 쏜다면 사거리가 4,500에서 5,000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국방백서에서도 미사일 사거리에 따라서 중거리, 장거리 나눌 때 그 기준이 5,500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화성 12형이 거의 ICBM에 근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화성 12형의 발사는 모라토리움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죠. 국제사회는 일단 화성 12형 발사 자체를 모라토리움의 폐기로 간주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유엔 안보리 또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 성명을 통해서 화성 12형을 포함한 북한의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간주하고 규탄하고 불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지난 화성 12형 발사를 계기로 해서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아가면서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담대하게 모라토리움
파기 수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번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은 김정은도 조용했습니다. 아마 숨 고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패럴림픽이 이어지기 때문에 대략 그 시점이 지나게 되면 김정은이가 아마 숨 고르기를 하면서 다음 수순으로 가기 위한 뭔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모라토리움을 파기할까 여부를 보려면 김정은의 핵미사일 집착이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보여준 입장, 다시 말하면 8차 당대회,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8기 6차 정치국 회의에서 나타난 입장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월에 개최된 8차 당대회 사업 총화 보고 내용, 특히 이 국방공업과 관련된 내용만 제가 박스 안에 좀 요지를 적어놨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핵무기와 관련된 기술을 고도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핵무기의 소용 경량화, 전술 무기화를 보다 발전시키겠다. 전술 핵무기들을 개발하고 초대형 핵탄두 생산도 지속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서 전술 핵무기 개발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그만큼 높여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작고 가볍게 만들어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거리의 미사일에 탑재 가능하도록 하겠다. 특히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을 주도하겠다라는 의도를 확실히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사일 영역에서도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 HGV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올 초부터 HGV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5일과 10일 연달아 발사를 했죠. 특히 11일 날 발사 현장에는 김정은이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김정은이가 성공을 치하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국방과업 5대 과업 중 첫 번째 과업이고 이것이 최종 시험이다 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뭐 조만간 실전 배치를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제기한 과업들을 감안해 볼 때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에 이어서 북한은 앞으로도 고체 연료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정찰 위성 발사를 위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필요성이 제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8기 6차 정치국 회의에서도 보면요, 이 박스 안에 정치국 회의 요지를 제가 정리해 놨는데 그 논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미북 관계에서 북한이 가진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라토리엄 폐기 명분을 축적하고요, 그 책임을 미국의 탓으로 돌리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이 회의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행사, 생일 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것과 함께 미국 대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입니다. 보면은 미국의 적대 행위를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 없이 강화 발전시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이 선결적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제거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굉장히 복잡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유해적인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압박하고 유도하고 행동 여하에 따라서 차후 조치를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수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지난번 단독 제재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에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금 미국은 화성 12형 발사와 관련해서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뭔가 추가적인 독자 제재 조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도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미국이 뭐 선의의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크게 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북한이 소강 국면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전략적 도발의 시기와 방법을 저울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한미일 공조도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2월 13일 하와이에서 3국 외교 장관 회담이 있었고 공동 성명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규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던 우리 정의용 장관도 그 자리에 참여해서 규탄을 하고 그 다음에 중단을 요구를 했고 한미일 공조를 확고하게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북한으로서도 불편하고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뭔가 영향을 주는 그런 일련의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진행하면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우리 한국 해군이 쿼드가 하는 인도가 주관하는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지금 참여를 하는데 이것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나아간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 핵실험이나 ICBM 발사 가능성, 추가 핵실험과 관련해서 물론 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양욱 박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최근에 발표한 내용 속에서 그동안 북한이 공개했던 이 핵 그 탄두, 밀어버리형, 장구형 이 탄두를 보면 크기나 무게를 고려할 때 지금 북한이 집요하게 개발하고 있는 KN-23 신형 전술 유도 무기에 탑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핵 능력을 보다 신뢰성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추가 핵실험을 통해서 소형화 그런 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예측들도 있는데요. 지금 과연 그렇다면 4년 전에 북한이 폐기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재사용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인데 뭐 그때 당시 입구만 주로 폐기를 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보수를 하면 추가 핵실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뭐 영변 핵시설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플루토늄 또 농축 우라늄을 계속 추출해 나가고 있고 핵 역량, 핵 탄두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시점의 문제이지 방법의 문제이지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ICBM 같은 경우 국정원이 지난 1월 달에 국회 보고에서 이 ICBM 발사 가능성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ICBM을 쏜 뒤에 우주 발사체로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입니다. 북한이 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서해 위성 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미 여러 가지 위성 사진들을 통해서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언제라도 가동이 가능할 정도의 지금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판단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요, 북한 조선중앙방송에서는 2월 7일 광명성 4호 발사 6주년을 맞아서 우주정복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우주정복을 위한 길은 오늘도 내일도 이어질 것이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주체조선의 영웅신화는 끊임없이 창조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5대 과업 중에 정찰위성을 개발하겠다는 그 과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성을 가장한 ICBM을 발사하고 정찰위성,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그 시점은 군사적 정치적 목적 달성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선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언제일까? 그렇다면 가장 가까이 시기에 보여지는 날짜는 김일성 100회 생일인 4월 15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김일성 생일 축복 성격으로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시기를 생각하는 것은 김일성 생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대선이 이제 3월 9일이면 치러지게 되고, 그리고 3월에 예정된 한미연합연습이 대략 4월 달로 연기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그동안 요구했던 한미연합연습의 중단, 이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그 명분도 함께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도발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비핵화 협상을 꾸준히 1990년대 이후에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핵화 협상을 해왔지만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 첫 번째는 북한 정권의 기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0년대에 남북 간의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고요. 94년에 미북 간의 제네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거 다 실패했죠. 그리고 2000년대 초에 자, 이제 중국이 참여하는 육자회담을 하면 북한이 좀 말을 듣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육자회담을 시도했지만 역시 김정은은 육자회담 9.19 성명, 2.13, 14 합의 이런 것들을 다 폐기하고 핵실험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주목되는 것은 2018년 이후죠. 자, 2018년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김정은이가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2018년 1월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올림픽 성공을 기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를 계기로 해서 남북, 미북 협상의 어떤 전환점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을 해보면 김정은이 그때 당시 내놓은 카드는 조건부 비핵화 카드였습니다. 이 조건부 비핵화 카드는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 있죠. 군사위험에서 그 다음에 체제안전 보장, 이 문제는 사실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것이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된 것이 6.12 싱가포르 성명에 포함되어 있는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결국 김정은은 비핵화라고 하는 이런 구실을 가지고 나와서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뭔가 북한을 향해서 가해지는 제재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그 기만 전술이 통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북한은 수십 년 동안 기만 전술을 통해서 시간을 벌고 돈을 벌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국제사회를 속여온 겁니다. 이것이 그 이전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2018년 이후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은 하노이 노딜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고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기만과 함께 2018년 이후에 이 한국과 미국의 과신 이 패착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북한 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2018년 4월 그때 당시에 4.27 판문점 선언이 나옵니다만 그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이 그 선언에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정부는
이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 건 어마어마한 성과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아니 이 표현이 들어갔지만 비핵화의 주체가 누군지 언제 할 것인지 뭐 시기와 방법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무슨 성과냐, 저는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역시 지금 4년이 지난 시점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공허한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트럼프는 김정은과 만나면 자기는 반드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그렇게 되지 않았죠. 저는 이것이 바로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감싸기는 제가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뒷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제 제가 VOA 뉴스를 보니까요. 작년도 이 북한이 중국과 물물 교환 방식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보니까 북한은 석탄을 중국에 제공하고 중국은 북한이 필요한 비료라든지 물품들을 제공하는 물물 교환 방식의 무역을 10번 이상 했다. 그것이 포착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그런 식으로 뒷배를 봐주고요. 이번에 추가 제재를 시도를 해도 인도주의라는 그런 구실로 제재를 막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실패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 핵 문제만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무용화시키자, 용도 폐기하도록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수도 없고 또 가지고 있자니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너무 크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강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정말 북한이 이것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려면 강력한 억제와 응징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한미연합 억제, 타격 역량을 구비해야 되고, 북한은 그런 일련의 도발을 통해서 한미를 이간하고 동맹을 와해시키려고 하지만 결코 그건 이루어질 수 없다, 넘사벽이다 라는 인식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미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구실로 한미연합연습, 중대한 한미연합연습 3가지를 다 폐기했습니다. 물론 뭐 도상연습이라고 하는 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것은 북한에게, 김정은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었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핵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에 언급이 나옵니다만 핵 공유라든지 또 조건부 전술핵 무기의 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검토해야 할 옵션 중에 포함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위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제가 더 추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즉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이중기준 철회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전방위 접근 전략 3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핵미사일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들을 함께 다뤄보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취약점 문제점을 파고들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자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북한 인권 문제. 지금 뭐 바이든 정부도 인권 문제를 반드시 제기하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뭐 자유민주주의 추구하는 우리 대한민국도 인권 문제를 눈 감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줄곧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눈 감은 거나 다름이 없었죠. 북한 인권법도 유명무실화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전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뭐
거짓말로 시작했고 거짓말로 유지됐고 저는 언젠가 그 거짓말 때문에 망할 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 분명히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알도록 만들기 위한 국제공조가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북한 주민들의 친한화를 시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한에 대한 동경심을 갖도록 특히 남한에 와 있는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정말 이 사회가 너무나 좋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북에 있는 친지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통일 평화 추구 전략입니다. 이게 뭐 뜬금없이 이런 얘기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통일이야말로 최고의 안보이고 최고의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통일의 때는 늦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통일은 헌법적 가치이고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통일을 향한 열망과 염원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열망이 없는데 국제사회가 뭘 도와주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런 열망을 갖도록 해야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가 그래 맞아 그렇게 가야 돼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통일은 언젠가 반드시 가능하다는 그런 믿음으로 구체적인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 북한 핵 문제, 북한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 지속가능한 평화 이것도 가능한 날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전문가답게 아주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그냥 두면 그러면 이 전략적 도발을 끊어야 되는데 그 끊기 위한 우리의 전략이 뭔가 그렇게 해서 크게 보면은 북핵 미사일 무용화 전략 여기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또 한 3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전방위 접근 전략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한 3가지 세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통일 평화 추구 전략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왜 그게 필요한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게 보면은 전략은 3가지고 세부적으로 나누면 한 9가지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이어서 우리 이성훈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 주실 텐데요. 아마 토론자 두 분께서 우리의 그 일상적인 뭐라고 할까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패턴이 토론자한테 토론문 내라고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토론하러 와서 순발력으로 발표한 내용 보고 이렇게 토론하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토론문을 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역시 토론문을 두 분 선생님께서 이렇게 낸 걸 보고 역시 토론문을 사전에 받는 게 참 필요하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토론문을 먼저 받으면은 이 토론자께서 아주 편한 마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토론 주제, 그러니까 그날 발표 주제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인식, 이게 반영된 것이 토론문에 실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하고 그날 발표하신 발제자의 그 내용하고 같이 합쳐서 말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풍부한 토론이 된다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두 분 토론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아주 토론 준비를 잘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토론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토론문에 낸 것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하신 분에 대한 내용까지 코멘트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훈 박사님.
반갑습니다. 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성훈 연구원입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토론 맨 처음에 제의가 들어왔을 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니시에이터가 되었거든요. 근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건 뭐 일주일간을 제가 또 전역한 지가 제가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만큼 그 리듬도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부담이 가는 토론이다. 그래서 그만큼 또 열심히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북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문성묵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대전문가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깊게 토론할 그런 능력도 없고, 다만 저는 오늘 이 전략적 도발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좀 제가 생각했던 부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재현 형태의 그런 토론을 좀 제기할까 합니다. 오늘 토론할 문제 제기는 똑같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논문과 똑같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그다음 향후 전망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인데요. 북한의 도발 현황은 발표 논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 7차례. 그 종류도 다 다르죠. 그리고 이런 전례는 작년 9월 달에 또 한 5차례 연속 도발이 또 있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게 쭉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의 그러한 발사의 그러한 그걸 보니까, 사례들을 보니까 발사 궤도나 발사 각도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고 또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1월 30일 날 화성 12형 발사는 아까 문 박사님께서는 ICBM에 좀 유사한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미사일을 분류할 때 크게 ICBM, IRBM, MRBM, SRBM 뭐 이렇게 가는 거죠. 화성 12형이 한 4,500km로 지금 평가받고 있으니까 이것은 ICBM급보다는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9월과 원래 1월 달에 발사된 그러한 사례들은 있지만은 이것이 북한이 반응하는, 표출하는 그런 의사들은 되게 자극적입니다. 또 대미적대적인 너무 강한 그런 표현들이고요. 과연 이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북한은 왜 여기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나왔을까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은 무엇일까? 우리 박사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놓으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첨부를 좀 부언을 한다면은, 역시 첫 번째는 자체 군사 역량, 자기 의지를 좀 입증하고 싶은 거 아니겠느냐. 자기네들은 심우위 체계 개발을 했는데 우리 한미 정부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국제사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입증을 하고 싶었던 거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1월 5일 날 극초음속 미사일을 자기들이 주장하는 발사를 했다 했을 때에 우리가 국방부에서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1월 10일 한 번 더 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좀 누적되어 오는 상태이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국제 제재에 대한 불만 표출, 그 다음에 통치 정당성을 강조하는 부분, 특히 4월 15일 태양절이 110주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북한으로서는 꺾어지는 해니까 아주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협상에 소극적인 미국에 대한 관심도 제고, 미국은 지금 어쩔 수가 없겠죠. 우크라이나 사태에 지금 소위 말하는 몰빵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하게 또 관련된 부분이 비엔나에서 된 이란 핵 합의, 이것도 미국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북한 문제보다는 우선 프라이어리티가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다 인식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북 관심도 제고에 대한 강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핵 강국으로 스스로 길을 가기 위한 노력.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30일까지의 그런 의도는 물론 협상용이고 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해는 되지만은 요 스스로의 그 길을 가기 위한 자기들의 개발 계획에 맞추어서 자기들의 무기 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이러한 계획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의도를 봤을 때, 배경을 봤을 때 향후 전망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영역적으로 제가 사회과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좀 영역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여기 도발자가 도발을 한다 그러면은 주변 환경이나 이 여건도 필요하겠지만 자기의 필요성이 있어야 될 겁니다. 분명히. 따라서 북한이 내부적 혹은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이 동기화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무리 주변 여건이 자기들 도발의 인식에 호의적이라 하더라도 도발의 가능성 크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향후에 그 북한의 도발을 전망할 때는 북한이 가진 전략적인 필요성, 내부적인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뽑아봤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핵미사일 능력의 완전성, 그 다음에 북한 경제의 내부성, 북중관계 내부 결속, 뭐 많이 뽑아놨지만은 이 4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러한 영향 변수들을 고려할 때 북한의 도발 필요성은 제가 쭉 다 뭐 또 우리 문 박사님께서 다 설명한 내용들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이 4가지 영향 변수들을 고려해 봤을 때 향후에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다소 있거나 아주 농후한 상태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발 가능성의 그러한 그 강도와 시기는 자기네들이 인식하는 전략적 필요성의 강도와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발 형태는 논문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어쨌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핵실험과 ICBM에 관련된 부분은 만약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런 협상력에 대해서 그렇게 높아질 것도 아니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받는 파괴적인 그런 조치, 그다음 북중관계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자기들이 얻을 게 별로 없거든요. 다만 국정원에서 제시한 그런 ICBM급에 있어서는 그러한 인공위성을 가장한 그러한 ICBM급 수준의 로켓 발사는 아주 농후한 상태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기는 역시 우리 연습훈련 바로 있고 목전에 두고 있고요. 대선 전국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달 초인가요? 우리 고체 발사 로켓 우리가 지금 트라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아마 또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부분도 분명히 북한에 영향을 줄 겁니다. 따라서 3 내지 4월 달경이 아마 전략적인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응 방향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향후에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했을 때에 북미 관계 시나리오를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다. 따라서 다른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시피 만약에 북한의 전략적 도발 그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만약 핵실험과 ICBM급을 발사했을 경우에는 미국과 북한은 어떤 온건이 나타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들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강대강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북한은 모라토리움을 파기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파괴적인 그런 대응 조치를 할 것이다.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그런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사전적인 우리 최소한의 부작용을 또 이렇게 최소화시키기 위한 우리의 사전 대비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해서 저는 우리의 대응 방향을 구상할 때는 역시 도발자인 북한의 입장에서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하다. 걔네들이 무엇을 필요할 것인가? 전략적 도발을 통해서 걔네들이 얻는 이익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그런 이익을 우리가 최소화시켜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걔네들이
패널부터 부과되는 그 비용 코스트는 우리가 또 증가시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과학적인 관점입니다. 예. 그 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 그림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실 것 같고요. 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전방위적 접근 방향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 코스트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의 대북 정보 작전, 막 이런 부분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린다면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중장기적인 방안으로는 북한이 기대하는 그 이익을 거부하고 그 비용을 증가하고 도발 미실행 시 어떤 보상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익을 거부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북핵 미사일 대응 능력을 확충한다든지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군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첨단 무기 체계, 그다음에 조직 정비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즘에 많이 그 미디어에 나오던데요. 우리 육군의 미사일 전략 사령부, 그다음에 공군의 유도탄 사령부를 발전시킨 공군의 미사일 방어 사령부 창설, 뭐 노력 등이 바로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용 증가 측면은 뭐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이 그 저희 한미 대응 능력 강화라든지 정보 작전, 뭐 한미 동맹 강화, 외교적 고립, 경제 정치 강화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다만 이제 우리 제재 강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재를 좀 제대로 실행시켜 우리 좀 빈점이 허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뭐 유류 환경이라든지 그 중국의 그러한 엄밀한 북한 지원이라든지 접경 지역에서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국제 공조 노력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도 좀 내실 있게 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뭐 보상 측면은 뭐 생각을 우리가 무엇이 북미가 타협할 점이 뭐가 있었는지 뭐가 있겠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북한의 비핵화 접근 방향, 이것도 마찬가지 전략적 도발도 바로 비핵화하고 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쭉 지켜보니까 우리가 비핵화 협상을 이야기할 때 조금 우리 사회 전 일각에서 말하는 거는 좀 이상적이고 감성적이고 당위성 좀 그런 부분이 좀 만연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좀 개인적인 좀 뉘앙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이라는 것은 역시 협상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 A와 B가 상대방이 있다 그러면은 A와 B가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협상이 실현되는 거지. 어느 한 사람이 다 가져간다 그러면은 그런 협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북한이 자기네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최선책이 아니라면 차선책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서는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도 그렇게 해왔겠지만 앞으로도 좀 차근차근 분석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 박사님께 한 가지 제언 형태의 그런 부분을 드린다면요. 비핵화 실패의 요인을 이제 박사님께서는 북한 기반과 한미 과신의 표착, 뭐 중로의 북한 감싸기 대부분 다 맞는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1990년대부터 북핵 1차 위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보면 한 30년 정도 되는데요. 어느 정도는 이런 요인들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러한 일관성, 지속성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기가 되면 또 이런 게 다 바뀌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백신 바이러스 백신만 생각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성이 약효가 든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도 그 백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백신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고 그런 부분들을 백신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해 가는 방향으로 가주는 게 좋은 것이 그것이 전환을 이렇게 급격하게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그 대북 접근 방향을 리셋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공감을 합니다. 북핵 미사일 무기화 전방위 접근 통일 평화 추구 전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제언을 드린다면은 좀 위에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앞에 두 가지의 그런 전략하고 통일폐가 추구 전략에 대한 등가성을 본다면은 조금 그 밑에 전략은 조금 하위 전략으로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의하는 것은 그 세 가지 그 비핵화 전략.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의 통일이나 비핵화했을 때 가장 큰 주요 액터는 역시 미국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니까 북미 관계에 대한 전략. 그 다음에 통일 추구 평화 전략. 이 세 가지의 그런 커다란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서로 축을 상호 선순환시키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박사님께서 제시하신 그 북핵 미사일 무유화 전략이나 전방위 접근 전략은 비핵화 전략이나 통일 평화 추구 전략의 하위 전략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적용시켜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조금 더 외연을 확대시켜가지고 이것을 상호 선순환시키는 그런 전략도 조금 고려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플로에 계신 분들은요, 간단히 질문만, 핵심 내용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코멘트는 크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질문이 다 끝나고 나면 한꺼번에 우리 질문을 받은 분께서 그게 뭐 발제자든 토론자든 뭐 누구한테 질문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분. 예, 홍성표 교수님 마이크 좀 이동해 주시죠. 예. 시각적으로 잘하셔야 돼요. 네네. 네. 네네. 문성목 박사님하고 우리 이상원 박사님 발표 토론 잘 들었습니다. 아주 그 중요한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대안을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대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장을 했고 ICBM 실험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대응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수위를 정해놓고 그 단계를 넘었을 때는 군사적인 대응 조치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적인 대응 조치라는 것은 그런 거죠. 무인기 작전을 통한 북한 김정은을 제거하는 작전까지를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북한의 목을 조여야지. 지금 북한은 전 세계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정권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살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군사적 조치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제시돼서 그것을 위반할 때는 가차없이 북한을 제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 박사님과 이 박사님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분요? 예, 이은규 박사님. 문 박사님 24페이지하고 23페이지에 보니까 전방위 접근 전략의 여러 가지 하위 그 접근 방법이라든지 통일 평화 추구 전략에 전부 다 아주 좋은 내용 같고요. 근데 이 점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북한 주민의 해부색의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외 국제적인 그런 심리전 아니면 SC 이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방법 면에서 어떤 것인가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문 박사님. 발제자분께서 전략적 도발이라는 용어를 과감하게 쓰셨는데요. 지금 북한이 1월달에 한 거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겁니다. 근데 그걸 전략적 도발이란 말로 정치적 용어로 쓰시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정의를 어떻게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다른 분은 뭐 없는 것으로 알고요. 뭐 사회자도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두 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성훈 박사님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발 가능성이 다수 있거나 농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조하시기는 전략적 필요성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강도는 필요성에 의해서 될 거고요. 시기는 기회의 차원에서 시기가 결정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는 홍성배 교수님이나 문성국 장군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이긴 한데 우리의 대응 방향에서 매트릭스를 통해서 나오는 C나 D 중에서 D가 우리가 피해야 될 선택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은 자기가 분리할 때만 대화에 나왔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과 2017년도에 북한의 도발과 이에 따른 미국의 분노와 화염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2018년도에 평창과 2018년도에 북미회담이 가능했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D가 왜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그런 대안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홍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군사적 대응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효과를 보려면 가장 큰 또 효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리스크 테이킹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디캐피테이션, 그 참수 작전 우리가 여러모로 다 옛날에 다 회자되었던 그런 대안들이었죠. 다만 만약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그 리스크를 우리가 감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은 유사시에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는 내부적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군사적 대응 조치 중에 그럼 홍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중에 그와 별개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에 그것을 슛다운하자. 그러니까 미사일 요격을 하자. 실험 미사일에 대한 그런 부분도 미국의 그 지휘관들이 그 폰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체도 미국에서는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하다는 그 트라이에 대해서는 50 절반의 그 절반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격하면 좋지만은 실패하면 또 자기네들이 그만큼 더 억제의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우리가 리스크 테이킹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기, 그 강도와 시기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김일수 교수님께서요. 맞습니다. 그 강도는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고, 근데 저도 시기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물론 기회의 창에 의해서 우리가 도발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필요성이 없는데 뒤에만 여건만 맞다고 해서 그 자기네들이 도발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과연 걔네들이 전략적 도발을 할 지금 시기인가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것이 지금 급박하냐 자기들의 필요성이?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정말 크리티컬하게 급박하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물론 뭐 이거는 저희 생각이겠지만은요. 다만 그런 필요성과 기회적인 인식이 한 절반 정도 됐을 경우에는 그래도 한 3 내지 4월 달이 어느 정도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하는 점을 제가 그래서 추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성훈 박사님 제언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외연을 확대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확대할 부분들을 확대하고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주고받기식 협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과 나와 합리적인 협상 대상이 됐을 때 이제 협상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또 협상의 의제와 내용이 무엇인가. 북한 핵 개발은 이건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슨 보상을 주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불법을 바로잡아야 되고요. 바로잡은 이후에 뭔가 북한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거, 그런 것들은 뭐 필요하겠죠. 그 과정에는 뭐 이 북미 간의 국교 정상화도 있을 것이고요. 홍 박사님 말씀하신 수순별로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특히 트럼프 제가 패착이라고 얘기한 게,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누구나 다 하는 거, 그거 뭐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눈 감아줬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북한이 천안함 도발하고 연평 포격 도발 이후에 우리가 북한의 도발의 원점, 지원 세력, 지휘 세력까지 완전히 아주 묵사발을 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와 행동이 뒷받침됐을 때 북한이 그런 행동을 반복하기 어려웠거든요.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위험이 있더라도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바로잡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정보 제공 방법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지면의 제약상 제가 다 드릴 수 없었습니다만 우리 이영규 박사님이 더 심리전에 대가시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 박사님 전략적 도발 저도 이거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각주 5번에다가 제 이 글에서의 전략적 도발은 북한의 핵 미사일 장거리 ICBM 발사 모라토리움의 파기 그걸로 일단 요 내에서는 제가 간주를 하고 발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도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주제를 정한 거는 제가 정한 거고요. 전략적 도발의 대칭 개념으로서 전술적 도발, 전술적 도발을 우리 한국에 대한 어떤 도발을 전술적 도발이라고 했을 때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 이걸 이제 전략적 도발,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반되는 도발, 이것을 이제 전략적 도발 정도로 규정을 하고 제가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 백시계가 여기 핸드폰 시계보다 한 3분 정도 빠른데요. 뭐 지금 정상적으로 시간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은 뭐 10분을 드려야 되는데 한 7, 8분 정도 커피 한잔 하시고 다음 이 주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주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